그래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기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공유계약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ETF 전체적인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켰냐라는 부분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게 됩니다. 증권거래소법 11조 A에 해당하는지 그 조건을 만족시켰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주된 비트코인에 관련된 쟁점은 이미 다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신탁 안에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보관을 시키고 그 신탁이 다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신탁에서의 이제 이 주식에 대한 호가 또는 최종 판매된 정보와 관련돼서 정보 처리를 이제 증권의 정보 처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신탁에서의 매일매일 일중 지표라고 해서 이제 매일매일 가치를 산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이 펀드가 얼마다, 오늘은 얼마다, 내일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서 또 얼마가 됐다,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또 얼마가 됐다, 이거를 계속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제 어떤 정보 공개 의무 이행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만족됐는지를 살펴보니 우선 다 만족됐다고 자기들은 생각이 된다. 특히 그리고 이제 등록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시장조성자 요건까지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 역시도 이제 위원회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SEC에서 가장 주된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러면 기타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과거부터 이걸 승인 거절을 해온 사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승인 거절을 했던 사유들을 이번에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위험한 자산 아니냐, 또는 보관 관리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이제 특히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SEC에서는 또 언급을 하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우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은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잠재적인 이익과 우려를 다 고려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게 사기와 조작행위 관행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충족했더라. 그 다음에 그 11조에서 제시되어 있는 신탁과 관련된 요건들, 뭐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호가를 공개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지 않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우선은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펀드를 보통 어떻게 사세요? 증권회사에서 펀드 가입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ETF 상품, 이제 증권회사에 가면 상장된 ETF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 여기서도 이제 판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미국에선 브로커딜러라고 하는데요. 브로커딜러가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한테 추천할 때 그럼 이게 합리적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장하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ETF와 동일하게 이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투자 자문업자나 이제 브로커 딜러가 반드시 의무를 지켜야 하고 적합한 권유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자문업자가 투자 권유할 때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다라는 점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게, 과거부터 이거는 이제 아주 초창기에 승인 거부의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 현물 비트코인 보관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냐, 해킹 당하면 어떡하냐, 이제 보안상 문제 없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물론 블록체인은 해킹에 취약하긴 하지만 이건 다른 자산 역시도 이런 위험 있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인 거지 비트코인만의 특별한 위험은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수탁기관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키를 이제 보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전문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근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막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이제 보관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막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서 비트코인은 이제 고객이 직접 보관하는 것보단 그래도 신탁에서의 신탁자가 설정한 비트코인 수탁자, 그러니까 뭐 유명한 커스터디 같은 데가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냐라는 이제 코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사실상 가상자산 업계가 좀 발전을 하고 보안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입증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답변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밌었던 거는 SEC가 이런 문구를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이제 이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하는 거고, 법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승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승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선했다. 그래서 이번에 SEC는 이제 이런 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판단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ETF,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SEC에서의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 ETF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선 거래가 되게 된 거죠.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은 주식시장 거래를 이제 증권사 앱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증권사 앱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에 상장된 ETF 상품이 거의 웬만하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상으로요. 연결이 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막 예를 들면 헬스케어 ETF다. 그런 게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살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ETF가 바로 이제 상장이 돼서 사고 팔 수 있게 됐을 거 아니에요. 나스닥에서 이제 판매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사려고 봤더니 갑자기 금융위원회에서 안 돼. 이 현물 비트코인 ETF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장 거래할 수가 없어. 투자 중개업자가 투자를 중개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금융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오늘은 또 추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